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저희가 심리학개론 1번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 1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의 특징입니다. 먼저 보면요. 정신적인 결정론이다. 또 무의식을 강조한다. 심리성적 욕구를 강조한다. 내적 갈등의 역동, 투쟁적인 인간이다. 이렇게 특징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결정론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 성격 구조는 대략 5세 이전, 연령도 낮아요. 5세 이전의 과거 경험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정신적인 결정론이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사고나 행동이나 감정은 이런 심리 내적인 원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입니다. 그리고 생애 초기의 어떤 경험이 현재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있죠. 그럼 두 번째로 무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의식적인 과정이라기보다는 인식할 수 없는 무의식에 의해서 동기가 유발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사고, 내가 이거 때문에 한 거야 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내가 인식하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어떤 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게 되고 이런 어떤 움직임을 일으킨다라고 보는 게 무의식을 강조하는 거. 그래서 이 무의식을 분석하는 게 정신분석의 어떤 핵심적인 특징이 되죠. 그 다음에 심리성적 욕구를 강조하고 있죠. 인간의 무의식적 동기 중에 심리성적 욕구, 그게 리비도, 이게 인간 행동과 사고의 동기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내적 갈등의 역동, 인간은 다양한 힘들이 상호작용하는 에너지 체계다. 개인은 이러한 에너지를 방출하여 긴장을 감소시키려 하나 사회의 통제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 그래서 뭐예요? 내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 내적 갈등 자체가 뭔가 에너지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적 갈등의 역동. 또 투쟁적인 인간이다. 인간은 내적 갈등에 의해서 긴장 상태를 해소하고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를 방해하는 사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항하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프로이드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인간에 대해서요. 인간은 갈등하는 존재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뭐 본능을 추구하는 쾌락과 현실의 갈등, 자아와 외부 세계의 갈등, 원초와 자아, 초자의 갈등, 이런 갈등을 경험하는 존재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인 존재로 봤어요. 그래서 갈등하고 있는 비관적인 존재죠. 그리고 인간이 생물학적인 존재다. 본능에 지배하는 생물학적인 존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이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신의 3요소를 제시하고 있죠. 정신의 3요소,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의식은 어떤 순간에 우리가 알거나 느낄 수 있는 모든 감각과 경험, 특정 시점에 인식하는 모든 것. 그래서 현재 내가 자각하고 있는 생각, 이게 다 의식이죠. 정신생활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한다.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다.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뭐예요? 빙산을 얘기하죠. 빙산의 일가. 이게 의식이다. 그래서 실제로 의식은 5%밖에 안 되고 무의식이 95%를 차지한다. 이게 프로이드 이론에서 제시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의식은 현재 내가 알고 있는 거. 그런데 이게 무의식이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전의식이죠. 전의식이 여기에 있죠. 근데 이제 이 무의식이고, 이 무의식이 인간의 행동을 결정한다. 어떤 움직임의 동기가 된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전의식은 의식과 무의식의 교량 역할, 현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의식으로 가져올 수 있는 정신생활의 일부분. 그래서 지난 주말에 무슨 일 하셨나요? 하면 내가 의식엔 없었지만 지난 주말을 딱 이렇게 생각해보면 떠오르는 거. 그런 것들이 전의식이죠. 그래서 인식의 표면 밑에 있는 내용으로서 부분적으로 망각된 마음의 일부분을 다시 회상함으로써 의식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게 이제 전의식이다. 그 다음에 이제 무의식이 있습니다. 무의식은 정신 내용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거다. 의식적인 사고의 행동을 전적으로 통제하는, 그죠? 행동을 통제하는 게 무의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의식적 인식이 어렵지만 행동에 큰 영향을 발휘하는 사고, 기억, 욕구, 아동기의 외상, 부모에 대한 감추어진 적대감, 억압된 성적 욕구, 이런 것들이 무의식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신분석에서는 뭐야? 이 무의식을 분석하죠.
그래서 무의식 때문에 나의 어떤 행동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잘 모르니까 정신분석에서는 이 무의식을 의식화하면 내가 내 행동을 조절할 수 있죠. 그래서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이 이제 상담의 목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정신분석에 초점이 되는 부분이 이 무의식이다. 이 무의식은 뭘로 나와요? 행동을 통해서 추론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 이것을 통해서 추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적인 욕구, 뭐 소망, 말실수, 무의식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이런 거예요. 꿈, 말실수, 뭐 친숙한 이름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 망각하는 거, 자유현상 이런 것들이 무의식이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무의식에 많이 억압해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수치스러운 기억, 뭐 이기적인 나의 욕망, 비이성적인 소망, 공포, 용납되지 않는 어떤 성적인 욕망, 파괴적인 충동, 비도덕적인 충동 이런 것들이 의식하고 있으면 너무 힘드니까 다 무의식에 이제 억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억압되어 있으니까 이게 또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행동으로 많이 그냥 나타나고 이제 그런 거죠. 3번에 성격의 3요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의 3요소를 원초와 자아, 초자 여기도 기출이 엄청 많이 됐죠. 네, 그래서 원초와는 쾌락의 원리를 따른다. 그죠? 원초와는. 그리고 성격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욕구와 충동, 본능이죠. 원초와가. 정신적 에너지의 저장소다. 성격의 원초적, 본능적인 요소, 행동의 힘을 부여하는 근원적인 생물학적인 충동 이런 것들이 원초와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렇게 성격에 대해서 지형학적인 이론을 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지도처럼 나눠서 묘사했다는 거예요. 원초와 자아, 초자. 그래서 지형학적 이론으로 설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중에 원초와는 이제 비논리적이고 맹목적이고 도덕관념이 없는 것. 그래서 이 원초와는 1차적 사고과정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1차적 사고과정. 이 1차적 사고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환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소망과 행동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시간과 무관한 거.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도 그 두려움이 지속되는 거. 이게 시간과 무관한 거죠. 과거와 미래에 대한 구분이 없는 거. 이런 어떤 1차적 사고 과정을 한다라고 보죠. 두 번째로 자아입니다. 이것은 현실의 원리. 여기에서 이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원초와는 쾌락의 원리. 자아는 현실의 원리, 초자아는 도덕의 원리. 이건 아주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자아는 현실의 원리. 그래서 성격의 집행자다. 의사결정 요소다.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려는 원초와 현실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죠. 중재자. 그래서 사회규범, 규칙, 관습과 같은 사회적인 현실을 고려해서 행동을 결정하는 게 자아이죠. 그래서 이 자아는 출생 이후에 개인의 경험에 의해서 많이 형성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자아를 교통경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논리적이고 현실적이고 계획적이고 원초와가 1차적 사고과정을 했다면 자아는 2차적 사고과정. 그래서 욕구를 억제하는 것, 만족을 지연하는 것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계획적이고 논리적이고 원인, 결과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이제 자아죠. 그 다음 초자아는 부모 또는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경험하면서 우리 남근기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경험하면서 많이 형성되는 게 초자아죠. 이 초자아는 도덕의 원리를 따른다. 그래서 거세 불안을 극복하는 과정, 그죠? 거세 불안. 나중에 이제 성격 발달 나올 때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세 불안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초자아가 형성된다. 부모가 아이에게 전달하는 사회의 가치, 관습, 양심, 자아 이상. 초자아는 양심과 자아 이상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자아가 현실을 고려하는데 미의 초자아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 사회 기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이제 초자아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초자아는요. 도덕적, 사회적, 판단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양심은 여기서 지금 나온 양심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처벌, 비난을 받으면 양심이 발달해요. 자아 이상은 옳은 행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상을 받는 경험에서 형성되는 게 자아 이상. 이 두 가지가 이제 초자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핵심 예제 1번 보시면 프로이드의 성격 체계에서 자아 역할을 하는 것, 중재, 현실 원칙, 도덕적 가치, 충동 지향. 답은 4번이 되겠죠. 그죠?
되겠죠. 이것은 이제 초자아죠. 그 다음 이번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 두 번째 파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프로이드의 인간 발달, 그러니까 성격 발달 단계, 5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성적 에너지가 신체 어느 부위에 집중되는가에 따라서 이제 5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각 발달 단계에서 추구하는 욕구가 충족되면 다음 단계로 잘 이행하고 건강한 성격을 형성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프로이드의 성격 발달 5단계입니다. 첫 번째로 구강기입니다. 구강기는 아동의 리비도가 어디에 있어요? 입에 있는 거죠. 입. 구강에 집중되어 있다. 구강기 전기에는 빨기, 삼키기, 후기에는 깨물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생후 8개월 무렵 이가 나기 시작하면서 공격성, 무는 게 이제 공격성과 관련이 되죠. 이유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 어머니에 대해서 최초의 양가 감정도 경험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그러니까 과잉 충족되거나 막 결핍이 되면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건 구강 수동적 성격이고, 논리, 비판,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지배하려고 하는 것은 구강 공격적인 성격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때 많이 나타나는 게 이제 의존적인 거, 뭐 자기중심적인 거, 손가락 빠는 거, 과음, 과식, 과흡연, 과욕, 수다 떨기, 손톱 깨물기 이런 것들이 이 구강기에 무언가가 과잉 충족되거나 결핍됐을 때 나타나는 거죠. 마지막 점에 보시면 이 시기에 신체적, 정서적으로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거나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 성인이 되어서 충족되지 못한 보살핌에 대해서 갈망하면서 타인에 대한 불신, 대인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게 이제 구강기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학문기입니다. 아동의 리비도가 배설과 관련된 학문 영역에 집중이 되는 거죠. 배변으로 생기는 학문 자극에 의해서 쾌감을 얻는 동시에 배변 훈련을 통한 사회화 기대에 직면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부모나 사회의 요구에 의한 갈등을 경험하여 오히려 자신의 본능적인 충동이나 반항의 의사를 외부로 표출해 보이는 학문 폭발. 그러니까 두 가지 성격이 있는 거죠. 구강기에는 구강수동, 구강공격. 학문기에는 학문 폭발, 학문 보유. 그래서 학문 폭발 성격은 점 세 번째 다시 한번 보시면 자신의 본능적인 충동이나 반항의 의사를 외부로 막 표출해 보이는 성격. 반대로 부모가 강압적인 배변 훈련을 하면 어떻게 돼요? 배출하지 않으려는 학문 보유 성격이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문 폭발적인 성격이 됐을 때는 어떠냐? 무질서, 무절제, 막 사치 낭비. 학문 보유는 질서 정연, 막 절약, 인색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학문 보유 성격이죠. 아동은 학문기를 거쳐서 부모에 대한 전적인 의존에서 점차적으로 벗어나 창조적 자기가 되려는 걸 배우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남근기입니다. 남근기는 아동의 리비도가 성기에 이제 집중되는 거죠. 성기를 자극하고 몸을 보여주면서 쾌감을 얻는다. 이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일렉트라 컴플렉스가 나오죠. 그래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로 거세 불안을 경험하고 여아는 일렉트라 컴플렉스로 남근 선망을 경험한다. 그러면서 아동은 부모와의 동일시 적절한 역할 습득을 통해서 양심과 자아 이상, 이게 어떤 거였어요? 초자아였죠? 양심과 자아 이상을 발달시킨다. 그래서 이 시기에 고착된 성인 남성은 경솔, 과장, 강한 자부심, 자기 증오, 여성은 유혹, 경박, 성적으로 난잡한 양상을 보인다라는 거죠. 이 남근기를 한번 보면요. 남근기에 어떻게 이제 초자아가 형성이 되냐면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남성, 여성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아들이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보면 이 아들이 이제 뭐예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 엄마를 이성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에 대한 어떤 근친상간적인 욕구, 엄마를 내 여자로 삼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엄마를 내 걸로 만들고 싶은데 뭐가 있어요? 아빠가 있죠. 아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빠를 보니까 나보다 커. 나를 만약에 작게 그렸다면 아빠가 나보다 크죠. 근데 내가 엄마랑 이렇게 밀착되고 싶은데 아빠가 있어서 아빠에게 적대감을 가져요. 그러니까 아빠가 나를 적대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아빠가 나를 뭐 할 거다? 거세할 거다라고 하는 불안을 느끼죠. 그래서 거세 불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세 불안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아빠같이 되면 엄마를 차지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빠같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빠처럼 옷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뭐 이런 행동이 꼭 그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어떤 아빠같이 되려고 하죠. 그러면서 아빠처럼 하려고 하면서 습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게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부모의 어떤 것들을 내가 학습하는 거죠. 사회적인 어떤 것. 그래서 동일시가 일어나면서 부모와 동일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거, 사회가 가지고 있는 걸 내가 가져오는 거니까 이때 초자, 그렇죠? 초자가 형성이 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남근기에 생긴다. 그래서 남근기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달하게 된다라고 남성을 예로 들었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성은 그와 반대로 내가 남근이 생기는 거, 그죠? 이것에 대해서 선망하는 경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제 이것들을 나중에 많은 학자들이 여러 학자들이 이제 비판하기도 합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프로이드는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게 남근기의 특징이죠. 네 번째로 잠복기입니다. 잠복기 6세에서 12세죠. 이때는 아동의 리비도는 억압돼서 성적 충동이 잠재되어 있는 시기죠. 다른 단계에 비해서 평온해요. 그렇죠? 그래서 리비도의 생활을 통해서 지적인 호기심이 표출되고 잠복기 아동의 에너지는 지적인 활동으로 많이 가죠. 친구와의 우정으로 많이 갑니다. 이때 초자아가 강화돼서 오이디푸스적인 욕망을 보다 능숙하게 제지할 수도 있고 리비도 대상이 동성 친구, 동일시 대상도 주로 친구가 되는 게 요 잠복기입니다. 그래서 요 잠복기에는 아동의 관심이 외부 세상, 인간관계로 많이 옮겨가는 게 이제 잠복기다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생식기입니다. 생식기는 잠복되어 있던 성적 에너지가 되살아나는 시기다. 그래서 리비도 대상이 동성 친구에서 또래 이성 친구로 옮겨가죠. 2차 성징도 나타나죠. 그래서 사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쇠될 때까지 지속된다라고 이제 프로이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기애에서 좀 벗어나 이타적인 행동을 좀 많이 하고요. 또 타인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갖게 되고요. 프로이드는 초기 이제 이 5, 6년 이때 동안에 성적인 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청년기, 성인기 발달에 대해서 논하지 않고 요 생식기까지 딱 이야기하고 끝을 낸 게 이제 프로이드 이론이죠. 2번 불안의 종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을 우리가 하도록 하는 어떤 동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일이 시험이다. 그럴 때는 이제 불안이 좀 있잖아요. 불안이 좀 있으니까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동기와, 그러니까 불안이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어떤 힘이죠. 과도할 때가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불안은 어떤 것을 하도록 우리를 동기화시키는 긴장 상태인데 이 불안의 종류를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현실 불안, 신경증적 불안, 도덕적 불안으로 제시하고 있죠. 현실 불안은 실제적인 불안이에요. 객관적인 불안. 그래서 외부 세계에서의 실제적인 위협을 지각해서 발생하는 불안이다. 이것은 느껴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높은 굽의 구두를 신은 여성은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넘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겠죠. 느껴야 조심하게 되겠죠. 신경증적인 불안은요. 자아와 원초와 사이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원초아를 통제하지 못할 것 같을 때 나타나요. 그래서 이 원초아의 무언가가 막 자아가 이렇게 해서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원초아가 있으면 자아가 이거를 잘 통제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길 막 넘어올 것 같아. 아무 데서나 화를 막 낼 것 같고 아무 데서나 누구 좋다고 막 성적인 어떤 욕망을 표출할 것 같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얘가 이 안에 잘 있고 자아가 잘 조절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충동적인 본능적 충동인 원초를 통제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에 대한 위협을 느끼면서 생기는 게 신경증적인 불안이다. 그래서 신경증적인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초의 쾌락을 탐닉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 그렇죠. 여기에서 비롯된다라고 보는 거죠. 세 번째로 도덕적 불안이 있어요. 이것은 원초아와 초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안입니다. 그래서 자기 양심에 대한 두려움과 연결이 되죠. 원초와의 충동을 외부로 표출하는 것이 도덕적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서 외부로 표출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거. 그래서 수치심,
죄의식과 관련되는 게 도덕적 불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신경증적 불안이 자아와 원초화, 도덕적 불안은 원초화와 초자아다. 요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예제 2번 한번 보면요. 프로이드에 따르면 거세 불안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성격이 뭐예요? 초자. 답은 3번이 되겠죠. 네. 그 다음 3번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은요. 프로이드 이론이 원초화를 강조를 했잖아요. 이들을 많이 강조했는데 에릭슨은 이제 자아 역할을 많이 중시한 학자예요. 그러면서 심리사회 이론은 심리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도 영향을 주면서 성격이 발달한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의 특징을 한번 보면요. 인간의 전생에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에릭슨의 대표적인 게 전생의 발달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8단계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전세계 발달에 걸친 발달과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 프로이드는 상당히 비관적이고 막 갈등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합리적인 존재, 창조적인 존재로 보았습니다. 인간의 행동이 자아를 강조했다 그랬죠. 자아에 동기화된다고 봤다. 인간의 행동이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그래서 심리사회 이론이에요. 심리사회적인 역량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된다. 인간의 행동이. 기존의 정신분석적 방법과 달리 인간에 대해서 정상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했죠. 에릭슨도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았어요. 프로이드 초반에는 그러다가 이제 자신의 이론을 낸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달리 그 이론을 다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이론을 낸 거죠.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정상적인 측면을 접근했고 창조성, 자아정체감 중요한 단어죠. 문화적, 역사적 요인, 성격 구조의 관련성을 중요시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특징 이런 것들과 성격의 발달 많이 중시한 거죠.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의 주요 개념을 보면 대표적인 게 자아, 그리고 자아 정체감 강조했죠. 그리고 점성원리, 위기라는 개념도 에릭슨의 성격의 발달 단계를 논할 때 많이 이제 나오는 개념입니다. 자, 먼저 한번 보면요. 인간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 과정에서 외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 게 자아다. 성격의 자율적인 구조다. 원초화로부터 분화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형성된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죠. 그리고 창조적으로 대응한다고 봐요. 에릭슨은 인간의 성격이 본능이나 부모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대신에 부모나 형제, 자매는 물론 모의 영향도 받는다. 사회 구성원. 두 번째로 자아정체감. 그래서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 에릭슨의 성격 발달 단계에서는 청소년기가 되면 자아정체감을 형성한다. 이거가 중요하죠. 이 자아정체감이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인 자기지각,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런 것들과 관련이 돼요. 그래서 시간적인 자기, 그래서 시간적인 동일성 그리고 자기 연속성 이것을 인식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속에서도 자기 존재의 동일성, 독특성 이것을 갖는 것 이게 자아정체감이다. 그래서 에릭슨은 제1측면, 제2측면으로 표현을 했고요. 제1측면을 내적 측면, 제2측면은 외적 측면. 내적 측면은 시간적 동일성과 자기 연속성, 시간이 변해도 나는 동일한 사람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런 어떤 인식. 외적 측면은 문화의 이상과 본질적인 패턴에 대한 인식과 동일시. 이렇게 이제 자아정체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아정체감을 가진 사람은 개별성과 통합성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그러니까 개별성, 나의 독특성을 또 그러면서도 나에 대한 어떤 통합성, 동시에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과 동일한 흥미나 가치를 가지고 있더라도 자신을 다른 사람과 분리된 독특한 개인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아정체감. 나는 어떤 사람이다. 총체적인 자기 지각. 이게 자아정체감이죠.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 과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죠. 그래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경우 개인의 신념,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고 직업이나 정치적인 견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 점성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점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발달이 유전에 의존한다. 의존되어 있다. 이게 점성의 원리예요. 의존되어 있다. 그래서 발달이 기존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지며 그로 인해 특정 단계의 발달이 이전 단계 성취에 영향을 받는다. 발달 단계가 이렇게 있으면 첫 번째 단계의 발달이 두 번째 단계, 첫 번째 발달이 이루어진 거에 의존해서 두 번째가 일어나고 두 번째 의존해서 세 번째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점에 보시면 성장하는 모든 것은 기초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결정적 시기도 있다. 인간 발달은 심리사회적 발달 과업을 내포하고 있고 특정 단계의 발달은 이전 단계의 발달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게 점성원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잘 발달해야 그 다음 단계로 또 잘 발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성격은 각 요소가 다른 요소와 체계적으로 연결돼서 적절하게 연속적으로 발달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위기라는 개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릭슨은 전 생애를 거치면서 단계별로 심리사회적 위기를 겪는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발달 단계마다 사회는 개인에게 어떤 심리적인 요구를 하고 그게 뭐예요? 위기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각 심리 단계마다 개인은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그 위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갈등을 경험하고 근데 이것을 잘 적응하면 건강한 성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 단계의 위기에 적응하는 경우 다음 단계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만약 이러한 위기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번에 프로이드와 에릭슨 이론을 비교해 놓은 거 아주 중요하죠. 프로이드 첫 번째 점부터 이렇게 보면요. 프로이드 무의식과 성적 충동 강조했는데 에릭슨은 의식과 사회적 충동 그리고 인간의 행동은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봤는데 에릭슨은 심리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 그래서 심리사회적 그죠? 그래서 심리사회적 이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인간이 무의식에 의해 지배된다는 수동적인 인간 인간은 창조성이 있다. 능동적인 인간이다. 자아는 원초화에서 분화되었다. 자아는 그 자체로 독립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아동의 초기 경험이 성격을 결정한다. 부모 영향 중요하다. 성격은 자아 통제력, 사회적 지지에 의해서 형성된다. 전 세계로 발달한다. 발달에 있어서 환경의 중요성을 보지 않았죠. 근데 에릭슨은 사회적 환경 중요하게 봤죠. 성격 발달은 구강기에서 생식기에 이르기까지 5단계, 에릭슨은 8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핵심 예제 한번 보면요. 자신의 초기 경험이 타인에 대한 확장된 인식과 관계를 맺는다는 가정을 강조로 실효적으로 접근한 것. 이것은 뭐예요? 초기 경험이 타인과의 어떤 관계와 연결된다. 라고 보는 것은 우리 대상관계 이론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관계 이론 한번 잠깐 해설 보면요. 대상관계의 개념은 프로이드 이후에 정신분석 학자들에 의해서 발전했다. 이들은 다양한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두 번째 점에 보시면 인간의 생애 초기에 자기 자신과 타인, 대상에 대한 내적인 이미지들로 구성된 심리구조의 형성, 분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대상관계적 상황으로 발현하는지를 연구하는 거.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자기표상, 대상표상,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자기표상이죠. 타인에 대한 이미지가 대상표상이죠. 이것이 이제 초기 관계에서 형성이 되고 이것이 이제 중요한 어떤 관계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는 게 이제 대상관계 이론이죠. 그래서 이것이 정신분석 이론에서 이제 어떤 타인과의 확장까지 나아가는 그럴 때 대상관계 이론으로 발전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프로이드 이론 그리고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 그리고 이제 핵심 예제를 통해서 간단하게 대상관계 이론 내용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